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매우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어쩌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그러니까 IMF 위기 당시에 거의 버금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어쩌면이 아니라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하나의 배라고 생각해요. 이 배도 그냥 조그만 배가 아니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컨테이너 선, 굉장히 큰 이 컨테이너 선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보면 GDP 규모로 보면 무려 14위 정도로 굉장히 큰 나라예요. 물론 뭐 그걸 비중으로 따지면 한 1.7%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게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작아 보이긴 하지만 순위로는 적어도 14위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한 거대한 그래도 이 그 컨테이너 선이 지금 침몰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게 지금 침몰하는 이 상황이 어쩌면 1997년 외환위기 겪었던 그 당시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그 당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그 상황을 당시에는 사실 이러한 상황이 올 거라고 그 누구도 사실 예측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에서 투자하는 자문회사에서 뭐 그런 비슷한 그 보고서를 낸 적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계속 기업 부채가 많고 단기 부채가 많으면 위험합니다. 뭐 이런 보고서를 제가 그때 본 적은 있었는데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심각한 어떤 경고의 신호를 보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적어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걸 미리 깨닫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대처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게 너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후회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적어도 목소리라도 정말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후적으로 이 IMF 위기가 왜 왔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심층 분석을 한 책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지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Korea's Economic Miracle 그리고 부제가 Fading or Reviv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책입니다. 이것도 그냥 한국에서 출판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예요. 펠그레프트 맥밀런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나오는 그 출판사에서 호주에 있는 찰스 하비 교수하고 둘이 공조한 책인데 아마존에 가가지고 제가 이 표지를 카피해가지고 온 건데요. 어쨌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내용과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1997년도 그 한국은 굉장히 젊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65세 이상 인구를 가지고 보통 이제 얼마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요, 한 7%에서 8% 정도였어요. 그 정도면 전 세계에서도 가장 젊은 나라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정말 젊고도 젊은 그러한 인구가 사실 그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말씀도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젊은 인구가 또 교육 수준도 당시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높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러한 좋은 인재를 가지고 저렴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노동력을 가지고 사실은 수출 주도형 그런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막 급속한 성장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막 벌리고 그것도 이제 막 할 게 많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서 했어요. 차입을. 그것도 국내에서만 하려니까 국내 돈이 없다 보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벌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과잉 투자가 되고 또 실제 거기 뭐 문어발식도 실제 필요 없는 부분에까지 막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서 또 거기에 이제 관치 금융이라든가 정부의 또 지나친 또 경제 간섭으로 인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때 그러다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찬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쓰러진 거예요. 그 찬바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97년 7월 2일 그 태국 바트화가 이제 폭락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IMF 위기를 처음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루피아라든가 아니면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터지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한국에 10월, 11월 이렇게 가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염이 돼 버린 건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비하면
너무 늙어도 늙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고령 인구 비중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현재 올해가 한 19%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내년은 한 20% 정도 될 거고 더군다나 문제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 0.72명이기 때문에 이게 2050년 정도 되면 일본까지도 추월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늙은 나라가 쓰러지면 사람으로 봐도 젊은 사람은 쓰러져도 번쩍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당시 상황은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이 정말 과욕을 부리다가 쓰러져 가지고 다시 번쩍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 IMF 위기를 겪고 그래서 98년도에 마이너스 5.3% 역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99년에 무려 플러스 10.3% 성장을 해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렇게 해서 빨리 회복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러한 갑작스러운 어떤 외환위기가 설사 없다 손치더라도 지금 성장 잠재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2.0%라고 했는데 2030년 중반이 되면 이게 1% 밑으로 떨어지고 50년 정도 되면 0%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많은 그러한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에서 어떤 큰 충격이 있거나 내부에서도 엄청난 혼란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면 정말 회복 불능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신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기업 부채의 문제고 그 기업 부채도 단기 부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당시에 이제 외환 위기를 겪고 그래서 그게 IMF 위기라고 해서 530억 달러를 이제 차입하는 방식 그것도 IMF에서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이제 IMF에서 빌리고 일부는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십시일반처럼 이제 조금씩 돈을 더 빌려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기업 부채도 갖고 이제 금융기관도 부실한 것도 이제 털고 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97년도 이제 외환이 겪고 98년 9월에서 이제 환율이 막 거의 연초에는 그게 한 820원대 됐다가 연말에 되면 이게 거의 2,000원대까지 이렇게 갔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환율이 막 높아지니까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수출 상품 가격이 반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다른 이유보다는 수출이 그 다음에 엄청나게 잘 되거든요. 환율이 막 폭등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그 상품 수출 가격이 너무 싸지니까 수출이 엄청 잘 되고 그래서 빚을 많이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기 IMF 그 체제를 졸업하는 그러한 어떤 정말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엔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물론 기업부채도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로 한 지금 130%가 훌쩍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정말 큰 문제인데 더군다나 또 문제가 뭐냐면 가계부채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로도 지금 뭐 100%가 넘었는데 105%였다가 최근에 지난 7월에 뭐 그 한국은행에서 이 GDP 추계하는 기준 연도를 이걸 갖다가 2020년으로 바꿨어요. 그전에 2015년이었는데 이렇게 바꾸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해서 담당자하고도 전화 통화까지도 해봤는데 들어도 참 납득이 안 가긴 하는데 일부러 뭐 거짓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뭐 90% 초반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옛날 기준으로 하면 아직도 100%그 정도 수준에 계속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가계소득 대비로는 지금 150% 수준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가계부채는 쉽게 이걸 갖다가 갚아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결국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 부도내가지고 결국 거리에 나앉아야 되고 집도 결국은 내놔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게 사실은 미국의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고 그래서 2008년도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차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용 없는 사람이 돈 빌려가지고 집 샀는데 그래가지고 집값이 막 하락하니까 못 갚게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고 금리도 금리대로 막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집을 내놓게 되고 그래서 그때 홈리스 소위 집 없는 그러한 불황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미국은 그걸 가차없이 이제 털어버리고 그래서 개인들은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재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기업 부채 터는 것보다 이 가계 부채 터는 게 굉장히 더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당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당시 IMF 위기는 사람으로 말하면 젊은 사람이 과욕을 부려가지고 막 정말 이것저것 막 하려고 막 그래서 막 스트레스 팍팍 쌓이면서 막 고기 먹고 이리저리 뛰고 막 그러면서 다니다가 갑자기 푹 한번 쓰러진 거예요. 너무나 막 달리다가 막 혈압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쓰러졌는데 젊으니까
또 이게 물론 죽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정말 기적같이 뇌졸중이면 이게 그 속에 보면 혈압이 터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는 것도 혈관이 막히는 것도 있는데 막히면 이게 사실은 이게 반신불수해서 이게 사실 회복되기 어려운데 이게 터져버리면 차라리 이게 수술해가지고 잘 닦아내면 또 다시 회복되기도 하잖아요. 제가 뭐 의학 이쪽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제가 이거 어느 정도 그때 잘 아는 게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은 이 중풍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계셨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래서 이 뇌졸중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잘 알아서 제가 그 책에도 그렇게 자세히 그 뇌졸중에 관련한 이야기도 썼고 그거 이 경제로 보니까 딱 우리나라 경제가 쓰러진 게 딱 인간이 그 뇌졸중 걸려서 쓰러진 거랑 너무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도 썼고 많은 곳에 가서 국내에 가서 사실은 한국 경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너무 많이 늙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너무 빠른 속도로 늙어가니까 조로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당뇨병이 걸렸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그동안 이거 가지고 정말 이 미래 먹거리 차라리 97년도에는 그래도 뭐 이것저것 뭐 해보겠다고 해야지 뭐 했습니까? 이것저것 막 사업을 벌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실은 건설 투자에 너무 몰빵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건설 투자에 막 몰빵해요. GDP 대비 무려 15% 되는데 이건 OECD 국가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너무 높은데 이렇게 높은데 이게 더 이상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게 가계부채는 높아지고 더군다나 집값도 높아지니까 2022년 이제 중반 정도 들어서가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건설 기업들이 막 이제 부도 상황으로까지 막 몰리고 그래서 PF 말 그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소위 시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시공사들이 이제 소위 부도 상황에 막 내몰리게 되고 이러니까 그걸 사실 내버려 둬가지고 그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정부가 계속 걔들을 살리려고 뭐 그래서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그리고 40조 원 풀고 또 올해는 또 신생아 특례 대출 27조 원 풀고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디딤돌 대출이니 뭐 버팀목 대출이니 해가지고 뭐 정책 자금을 무려 55조 원을 막 풀어가면서 빚내서 집 사라 젊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빚을 막 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금 너무 많이 그 건설 쪽으로 막 몰려 있어가지고 미래 먹거리 투자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가 빚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하지 않고 지금 쓰러지려고 막 하고 있는데 잠깐 누워 계세요 해가지고 몰핀 주사를 주는 거예요 계속 빚을 계속 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그게 바로 이게 당뇨합병증이에요. 당뇨합병증은요 뇌졸중과 달리 갑자기 쓰러지는 것보다 이게 계속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이게 뭐 팔다리도 썩고 나중에 뭐 이러다가 뭐 시력도 잃고 나중에는 뭐 그래서 실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점점 체력이 나빠지고 이렇게 쓰러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같이 이게 전국이 국내도 나쁘고 국외적으로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 이제 2기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세계가 이제는 그 자유무역이 아니고 세계주의가 아니고 말 그대로 보호무역이고 중상주의를 막 이렇게 갈 때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막 내몰려 가니까 이게 정말 1차 그 IMF 위기, 1차 외환위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97년 외환위기 때는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사실 뭐 이 대통령이었었고 그 당시만 해도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미국이 주도해서 IMF한테 구제 금융 줘라. 지금 최대 주주가 지금 미국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IMF의 최대 주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IMF가 사실 구제금융을 사실 그렇게 530억 달러나 했고 그래서 미국이 또 추가적인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또 추가적인 어떤 자금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렸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다시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될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비슷한 그런 어떤 구제금융을 앞장서서 할까?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아, 우리나라가 설마 IMF까지 가겠어? 간다니까요. 갈 수도 있다고요. 영국도 갔어요, 영국도. 예? 또 미국도 쓰러졌었고요.
물론 미국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달러가 그게 사실은 기축통화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그걸 가지도 않고 더군다나 뭐 일본도 그 당시에 G2기 때문에 쓰러졌어도 뭐 IMF까지 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G2도 아니고요. 기축통화국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버리면 과연 우리가 IMF로부터 과연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트럼프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쩌면은 사실 수합이라고 하는 통화 수합. 그래서 뭐 미국하고 아니면 일본하고 통화 수합을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미국으로부터 연준으로부터 그럼 달러를 빌려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걸 거기다 맡기고 우리나라 원화를 맡기고 이렇게 빌려오는 거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만료돼 가지고 연장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연장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저쪽에서 안 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정말 걱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중상주의로 막 가고 있는데 97년 당시만 해도 정말 이 빌 클린턴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그야말로 세계주의다 해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고 자유무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어도 그 소위 그 환율이 막 폭등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흑자를 봐가지고 그 흑자 가지고 빚을 갚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겠느냐는 거죠. 전 세계가 이제 중상주의로 가고 보호주의로 하고 이래가지고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 경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다.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1차보다 심각한 2차의 IMF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정말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정말 기대에 난망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국민의 자세인데 그 당시만 해도 정말 IMF 위기가 딱 터지니까 어땠습니까? 금모으기 여기 지금 사진도 있습니다만 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돌 반지부터 해가지고 뭐 목걸이 뭐 이런 거가 전부 다 가서 이거 금모으기 캠페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 금 다 모아가지고 빚 갚자. 물론 이거 해가지고 충분히 갔는데 뭐 사실은 세 발의 피였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합심하는 그런 자세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였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 어쩌면 지금도 이렇게 투자를 이제 해외로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이제 상황이 나빠지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정치인들도 그렇고 정말 정부에서 앞장서서 지금 저기 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앞장서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정말 할 수 있을까? 도리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말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물론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적어도 그 당시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국민적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러한 동력을 이렇게 막 합심하는 그러한 어떤 세상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정말 해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전국이 지금 양극화되어 있다. 정치가 완전히 양극화되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물론 그 97년대에는 대통령 이제 선거가 막 있기 직전이어 가지고 당시 이제 김대중 후보하고 또 이회창 후보 거기 뭐 이렇게 또 이인재 후보까지 막 또 사실은 이제 제3당을 또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막 이 경제보다는 정치의 계절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지금 완전히 서로 싸우느라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뭐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전국이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제 그 IMF가 구제 금융을 막 받으면서 아까 지난번 영상에서 미셸 깡베시가 와가지고 그때 뭐냐면 대통령 후보들 불러 모아가지고 누가 대통령 되든지 IMF하고 지금 현 정부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구제 금융 그러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거 준수한다. 이거 하면서 동시에 IMF 체제에서 지금 여러 구조 개혁을 할 텐데 이거 말 들어라. 이게 그 정말 굴욕적인 사인까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그러면서 사실 그러한 IMF 체계에 들어가고 하면서 어쨌든 적어도 전국이 안정된 상태에서 IMF 위기를 잘 겪었는데 지금 과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 채널에서는 적어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냥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왕이면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토론도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기왕이면 너무 정치적으로 상대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막 욕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침몰하는 배 같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때에는 그렇게 막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더 힘을 합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어쩌면 1997년 우리가 IMF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그 당시의 위기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현재 상황이 어쩌면 1990년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던 그 직전 상황, 그러니까 1990년에 일본의 자산 가격 버블이 꺼졌는데 바로 그 직전 상황보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괜히 뭐 공포 마케팅을 하고 여러분 뭐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혼란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서 정말 이러한 위기가 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정말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우선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보면 원화가 현재 그 달러 대비 가격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소위 얘기하는 원 달러 환율이에요. 여기 보시면 2021년만 하더라도 지금 그 1달러당 한 1,100원 밑에 있었거든요. 한 1,100원이라고 이렇게 친다고 하면 현재는 얼마까지 가 있냐면 오늘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이 바로 방송하는 바로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인데 지금 1,432원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1,420원 정도면 이게 얼마예요? 무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350원이나 이렇게 지금 치솟아 올랐으니까 이게 지금 거의 지금 그 30%이 정도 이렇게 지금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까지 그래도 방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0월에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고가 한 4,692억 달러, 이게 쉽게 얘기하면 4,700억 달러인데 가장 최근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게 4,154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지금 한 3년 동안 한 550억 달러가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이렇게 감소했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이만큼 돈을 갖다가 달러를 갖다 시장에 방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방출한 건 그만큼 그렇게 달러를 공급함으로 해서 그나마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좀 지금 방어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그래도 이거 충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나라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4,157억 달러 정도면 전 세계에서 한 9위 정도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걸 갖다 단순하게 절대 금액으로 볼 수가 없는 게 GDP 대비로 보면 이게 24%밖에 되지 않는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대만과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 대만은 무려 75%나 되고 뭐 홍콩도 이게 110%나 돼요. 이 홍콩 같은 데가 이게 사회 자본 자유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아놓는 나라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그냥 수출을 하는데 아니 수입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자금을 우리가 그러니까 달러로 이제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수입하는데 뭐 3개월 동안 필요한 그러한 달러가 얼마냐 뭐 그 정도를 우리가 최소한 뭐 보유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옛날 이야기고요. 요즘에는 주로 이 자본이 정말 완전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에서 쉽게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97년만 하더라도 주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뭐냐면 주로 은행이 돈을 빌려오고 아니면 또 그걸 갚고 뭐 이러면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서 주로 주식과 채권 투자하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홍콩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자본시장이 거의 완벽하게 지금
자율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지금 110% 정도 이렇게 GDP 대비로 지금 외환보유고를 쌓아놓고 있는데 우리는 24%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걱정입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하다못해 대만마저도 한 75% 됩니다. 뭐 독일 같은 나라는 왜 이렇게 작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독일은 거기 유로를 쓰는 나라에 더 이상 도이치 마르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환보유고를 쌓는 게 의미도 사실 없어요. 이게 사실 ECB에서 사실은 쌓아놓고 있는 걸 그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독일하고 비교할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일본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90년까지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이게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주가 지수 니케이 225 주가 지수가 뭐 거의 뭐 한 3년 만에 한 3배 정도 이렇게 막 치솟아 막 올랐는데 그게 이제 85년 플라자 협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왜 그 소위 엔화 가치가 막 정말 2년 동안 거의 2배로 막 이렇게 상승하고 그러면서 정부가 그리고 또 일본 은행이 막 유동성을 시중에 엄청나게 풀어 제끼면서 그래서 이제 이 버블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 가격도 오르고 또 이 부동산 가격도 막 이렇게 막 치솟아 올라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89년 중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2.5%에서 4.25%까지 막 이렇게 올렸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폭 꺼졌거든요. 이게 폭 꺼졌는데 그게 이제 먼저 꺼진 게 이제 주가 지수고 그다음에 한 1년여 뒤에 이제 소위 부동산 가격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그 GDP 성장률인데 실질 GDP 성장률을 보시면 이게 그 이후에 그 전에는 한 4, 5% 성장을 계속 하던 나라거든요. 일본이 4, 5% 성장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0%대 평균적으로 거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현재 해왔고 지난해 잠깐 좋아졌다고 했는데 다시 또 이게 0%대로 올해도 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근데 그 당시에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왜냐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현재 더 가난한 나라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에요. 뭐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1989년 이제 버블이 막 꺼지기 직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GDP가 당시 3.1조 달러에 3.1조 달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가 지난해 1.7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더 많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 그래서 세계 2위입니다. 2위. GDP가. 일본이 그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G2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1인당 GDP로 보면 이게 일본이 세계 3위였어요. 1위가 스위스, 2위가 룩셈부르크. 미국보다도 훨씬 더 1인당 국민소득도 높은 수준이고 또 당시에 세계 최고의 산업과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전자라든가 반도체 이런 등등 사실은 전 세계 최고의 산업과 기술을 갖고 있는데 터진 거예요. 그리고 또 상장 기업 시가총액도 89년 잠깐 미국보다 더 많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또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사실은 터졌다. 자산 가격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3년 시작했다는 건데 오늘의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보면 GDP는 우리나라가 1.7조 달러 정도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한 14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 비하면 이게 지금 한 1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다 하는 말씀 드렸고 14위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때는 우리나라가 GDP 규모가 10위까지 갔는데 계속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그 당시 2위까지 갔고 1인당 GDP도 우리나라가 뭐 3만 3천 불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선진국이 됐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세계 한 30위권 정도 이렇게 현재 되고 있어요. 근데 세계 최고의 그러면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 세계 최고의 뭐 어떤 산업과 기술이 있었는데 자동차가 우리나라 세계 최고냐 이것도 지금 어쩌면 지금 피크를 좀 지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자제품도 우리나라가 이제 좀 피크를 좀 지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반도체도 뭐 삼성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는 이게 대만에 밀릴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부터 자꾸 지금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나마 반도체가 겨우 선방하고 있는데 이게 당시 1989년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훨씬 더 늙은 상태고 또 빨리 늙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1990년에 일본에 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한 1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인구 고령화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일본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러니까 지금 2023년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한 18% 됐고, 그리고 올해는 한 19% 되고 내년 한 2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당시 일본보다는 훨씬 더 지금 늙은 나라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동시에 또 생산 연령 인구 보통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도 보면 일본이 이제 91년까지 90년에 터졌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피크를 막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미 피크가 지나버렸어요. 피크가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2016년이 피크였고 이제 그 뒤에 꺼졌다. 그러니까 거의 이미 줄어들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는 이미 소위 얘기하는 그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계속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서 최근에 뭐 2%까지 우리 GDP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현재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상황이 나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 여기 생산 연령 인구 총수도 그렇고 또 비중도 그렇게 일찍부터 지금 이미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은 90년 터질 때까지 아직 피크를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우리나라 이미 피크를 지나버렸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 또 앞으로 더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이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년 막 터질 때만 해도 이 소위 그 합계 출산율이 그 당시에 한 1.9명 정도 이미 됐어요. 사실 그 정도 됐고 그 뒤에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1.3명을 계속 유지했고 지난해 한 1.2명이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GDP 성장 잠재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터지기 전에 그렇게 빠르게 감소하지 않았어요. 이미 4, 5% 성장을 하다가 그냥 폭 터졌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1%대까지 막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지난해 뭐 1.4% 했고 올해는 뭐 2% 넘을 거라고 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 넘기 굉장히 힘들 거고, 내년은 뭐 한국은행이 뭐 1.8, 1.9%하고 후년에 1.8% 성장할 거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 뭐 잘 아시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 2기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완전 중상주의, 보호무역주의, 완전 무역 전쟁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무역 환경도 나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더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이미 지난해 이미 발표한 자료 인데요. 올해 다시 또 이제 개정해서 나온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GDP 성장률 전망치가 2035년 정도 되면, 이게 파란색으로 된 게 중위 인구,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고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자꾸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중간 정도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할 때, 그래도 2035년 정도 되면 GDP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거고, 한 50년 정도 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마이너스로.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한국은행도 계속 이야기하고, 지금 사실 뭐 정말 제대로 정말 이걸 우리가 경제를 분석한다고 치면 너무 이 답이 뻔하게 나와 있거든요. 인구 고령화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일본보다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 거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뭐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하는데, 그래봤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GDP 가계부채 증가 추세인데요. 이게 가장 최근 자료가 이게 IMF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105%인데, 뭐 최근에 뭐 한국은행이 그 기준연도를 뭐 2020년으로 바꾸면서 이게 뭐 92%로 줄었다 이렇게 하는데, 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게 지금 이 가계부채 비율은 뭐 GDP라든가 아니면 그 가계부채 규모를 이게 다 명목으로 그냥 계산하는 건데, 우리 기준연도 바꾸는 것은 뭐 실질 GDP 계산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연도 바꿨다고 해서 이게 왜 퍼센트가 갑자기 100% 넘었다가 90%로 줄어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100% 수준이에요. 근데 그 정도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90년 그 터질 때 그 당시에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냐면 68%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 넘었다고 말씀드렸고, 한국은행이 개정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도 92%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굉장히 그래서 일본보다 상황이 나쁘다 하는 말씀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데, 세계가 완전히 지금 중상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도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내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쟁력가 크기 때문에 주로 뭐 수출 가지고 완전히 의존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긴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당시만 해도 90년만 하더라도 이 지금 소위 얘기하는 그 가트가 WTO 출범할 때쯤이에요. 그 당시에 뭐 우루과이 라운드로 해가지고 한참 뭐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있었고, 94년도부터 시작해서 WTO로 이제 완전히 가트가 이제 전환되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하나의 시장으로 이렇게 막 묶이면서 자유무역이 막 확산되는 때라서,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뭐 엔화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뭐 그냥 수출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들의 그 공장을 동남아로 다 옮겨갔거든요. 그걸 옮겨서 거기 생산해서 수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사실 지탱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 생각해 보면 지금 수출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쌓아놨던 뭐 중국을 통해서 아니면 베트남을 통해서 아니면 그 멕시코를 통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뭐 미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로 수출하는 그러한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생산 가치사슬, 그 생산 그 프로덕션 네트워크가 사실 다 이제 끊어지게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당장에 이거 중국과 하고의 어떤 패권 경쟁을 하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첨단 반도체부에서 첨단 기술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수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회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굉장히 경제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이래저래 지금 위기 상황인데 계속 경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외부적으로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다시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또 이 정치적인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내후 외환이 막 겹쳤는데, 이렇게 이래저래 지금 막 병이 지금 걸려가지고 골골골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충격이 막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빠져들 수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어려울 수 있고, 또 1990년 일본의 그러한 잃어버린 30년 길을 가던 때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 정말 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드려 정말 죄송한데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고요. 여러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실 바라고, 또 우리나라가 또 슬기롭게 잘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